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17강의 세 번째 파일입니다. 우리 문학개념어 17강에서는 소설의 맵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자, 시대별로 나타나는 문학의 특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20번 문제 할 차례입니다. 오상원의 유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이 있고 다른 소설에 비해서는 짧아요.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짧지만 다양한 수법이 나온다는 점에서 중요하기도 하고 내용 파악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 의식의 흐름 기법이 뭐냐면 전 강의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건의 개연성이나 인과성이 드러나지 않고 등장인물의 의식에 따라서 이야기가 서술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이야기가 서술돼요.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내적 독백에 따른 서술이라고도 합니다. 그 내적 독백과 의식의 흐름 기법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내적 독백이라는 서술이 있다면 그 안에 의식의 흐름 기법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은 사건의 인과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어떤 상황의 이야기를, 어떤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지를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되고, 또 하나는 시점의 혼용이 나타나요. 시점의 혼용. 자, 의식의 흐름 기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면 뭐 해야 돼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이 소설에서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겠죠. 자, 어떤 장면을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을 하냐면 처형당하는 장면. 처형당하는 장면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설정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총살을 당할 때 그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를 위해서 이 부분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사용하면서 아까 뭐라고요?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서술돼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면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겠죠. 또 하나의 이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역전적 구성이 나타납니다. 역전적 구성은 뭐예요? 역순행적 구성. 의식의 흐름 기법을 따르다 보니 생각나는 대로 과거의 일, 현재 일이 혼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요게 이제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 요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제목의 의미를 봅시다. 유예라는 것은 원래 시간이나 날짜를 미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포로가 되어 총살당하기까지의 주어진 1시간의 일을 다루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처형당하기까지의 1시간에 목숨이 붙어있는 그 시간이겠죠. 그래서 이 유예라는 제목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 인간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는 그 시간이면서 죽음의 무의미성, 무가치성을 부각하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총살 이야기 나오니까 뭐예요? 6.25 전쟁을 다룬 소설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인 그예요. 그가 군인이겠죠. 전쟁에 참여한 그가요, 수색대를 이끌고 적의 배후 깊숙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본대와 연락이 끊어져서 소대원들을 데리고 남하하는 상황이에요. 자, 적을 피해서 산속으로 남하하고 있는데 굶주림이 있죠. 전투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대원들을 많이 잃어버려요. 배도 고프고요. 추위와도 싸워야 되고요. 그런 와중에 선임 하사와 그만 남게 됩니다. 대원들을 모두 잃고요. 그러다가 결국 선임 하사까지 죽고 나서 그만 혼자 남게 되고, 그가 혼자 남아 하다가 며칠이 지났겠죠. 그러다가 자신의 몸을 숨긴 어느 민가에서 적에게 붙잡혀 죽게 된 한 포로를 구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적군들에게 총을 맞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려고 했던 포로는 자신이 전쟁의 기계가 아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걸어가다가 피살당해 죽게 되고요. 주인공 그 역시 포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수가 뒤에서 총을 겨누고 남쪽으로 향한 길을 걷다가 죽게 되는 상황을 그린 소설인데, 소설의 시작은 그가 포로가 되어서 움막에 갇혀 있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움막에 갇혀서 의식의 흐름,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지난 날을 생각하고 현재 상황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또 그 움막에서 자신을 북한군으로 회유하려던 그 장면도 떠올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처형장으로 향하고 처형당하는 장면까지 해서 소설은 끝나는데, 그 중간중간의 이야기들을 내적 독백 그리고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상징적인 소재 의미가 또 많이 나오게 되는데, 흰 눈과 뻘건 피, 이런 것들의 상징적인 의미도 이제 중요하게 다뤄줘요. 이제 흰 눈은 우리 인간의 비정성, 전쟁의 비정함을 상징하고, 또 피는 우리 생명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이 처형당하기 직전에 나는 이렇게 죽고, 이 인민군들은 아무 일도 없듯이 담배를 피우면서 잡담을 하면서 자신의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러한 생각이 전쟁이 일상화되고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하찮게 다루어지는지를 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인공이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서 회유당하는데 한 번도 내면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포로로서의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념을 전환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죽음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비극적인 현실에, 즉 전쟁이라는 잔인함과 참혹함에 절망하는 주인공의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효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가가 결국 말하려는 주제는 뭐예요? 죽음의 무의미함과 비극성. 전쟁을 다룬 소설은 이런 식으로 누구를 비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념 간의 대립이 무의미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비극이다 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간다. 어두워, 흰 눈, 명암의 대비죠.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부로 돌아갈 테지. 이건 의식의 흐름이죠. 화자의 내적 독백입니다. 눈을 털고 주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대화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간결체 문장으로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뱃들을 말아 피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고 있는 이 전쟁의 비극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죽었던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갔다. 그러니까 이미 총살을 당한 거죠.
흰 눈 위다.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비친다. 자, 여기서는 이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서 끝났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뀌어서 이 죽음의 장면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 장면 중에 붉은 피가 흩어진다. 붉은 피가 흐른다? 흩어진다. 이러한 서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술의 효과가 아주 중요한데 이 전쟁의 비극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붉은 피와 흰 눈은 색채 대비죠. 색채 대비를 통해서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흰 눈은 냉혹하고 잔혹하고 비정한 현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붉은 피는 아까 생명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붉은 피와 흰 눈의 색채 대비를 통해서, 즉 시각적 대비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비극적 과정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전쟁의 비극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 민족은 곧이어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데 인간의 실존이 전혀 의미가 없어져. 실존이 뭐예요? 살아있는 것. 이것은 뭐예요?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자, 실존주의는 문학의 한 사조예요. 사조라는 것은 문학의 흐름이라는 얘기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학의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존주의예요. 이 실존주의는 개인의 존재를 강조하는 문학이라고 볼 수 있고 문학의 사주는 뭐 실존주의 말고 고전주의도 있고요. 계몽주의도 있고 낭만주의도 있고 유미주의도 있고 현실주의도 있고 자연주의도 있을 건데 그런 여러 가지 문학의 사조 중에 하나인 실존주의는 개인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명을 강조하는 것을 실존주의라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 작품이 안수길의 제3인간형이라는 것이네요. 자, 이 작품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6.25 전쟁 중에 살아가는 세 인물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인간형, 제1인간형, 제1인간형의 모습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우선 제3인간형은 석을 말합니다. 이 석은 어떤 삶을 사냐 6.25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원래 이들은 다 작가를 꿈꾸는 작가였습니다. 작가를 꿈꾸는 작가? 원래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1인간형은 셋이서 친구 사이고요. 세속적인 선택을 하는 인물이에요. 모두 다 작가를 꿈꾸었으나 작가를 포기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형 조은이라는 사람은 제1인간형이고요. 제2인간형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쫓아가는 이상을 쫓아가는 인물형인 미이가 나오고요. 제3인간형은 석이라는 인물로 이상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지도 못하는 인간형으로 나옵니다. 그럼 줄거리 한번 볼까요? 줄거리가 아니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다방을 하나 차려줄 것에 생각이 밑이 없네. 이것이면 내 힘으로 자금 유통도 되고 미의 명랑성도 센스도 살릴 수 있고 수입 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네. 이 계획을 말했더니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듣고 얼굴에 희망의 불굴한 홍조까지 떠올리던 미이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대화 상황인 거예요. 내가 미이에게 돈을 건넸다는 거죠. 그랬더니 미이는 다음 날 5일간의 생각할 여유를 달라는 것이었네. 더 생각할 여유도 없는 일을 터인데 망설이는 것이 수상쩍었으나 그러마 하고 나는 동화극장 옆에 있는 마침 물려주겠다는 다방 하나를 넘겨받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네. 그 닷새 되는 날이 오늘이고 정한 시간에 연락 장소인 다방에 갔더니
레지 다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민 것이 이 종이꾸러미였네. 펴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네. 다른 길과 달라 간호장교이다 보니 누가요? 이 미가요. 자, 생활 방편을 위한 것이 아님이 대뜸 짐작이 갔고 더욱 나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뭐냐? 검정 넥타이였네. 그러면 이 검정 넥타이라는 소재가 매우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조운이라는 사람은 검정 넥타이를 자주 맸고요. 그때는 작가라는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나는 이 작가의 꿈을 접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속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정 넥타이를 미가 나에게 주었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도 이 이상을 쫓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조은에게 뭔가 각성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소재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중심 인물인 석이 전쟁이 나면서 생활을 위해서 교사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로 취직했으면 뭐예요? 작가로서의 꿈을 펼치기에 시간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이 이상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완벽하게 그렇다고 이 현실 교사라는 직업에도 만족하지 못해요. 이런 지식인의 갈등을 다룬 소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식인의 방황과 새 인간형 탐구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서술상의 특징을 보면 부분적으로 초점화된 화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부분적으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다른 대상을 보는 초점 화자가 드러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단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라는 아주 극한 상황에서 지식인들이 취하는 행동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요. 지식인이 취해야 할 새 인간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볼게요. 21번. 오히려 전쟁 중에 인간의 가치관이 더 뚜렷해지는 경우가 바로 이 미라는 인물이죠. 다방이라는 세속적 욕망을 상징하는 존재를 거부하고 간호장교라는 역사적 의무에 도전하는 전쟁 중이니까 그죠? 간호사로서 장교로서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그에 도전하는 인물형을 통해 긍정적 미래를 그려내겠죠. 다음 소설은 아버지의 땅이라는 소설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소설은 어떤 소설이냐면 주인공인 나가 현재 군인인데요. 군인으로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다가 유골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유골을 동네 할아버지가 수습하고 그 유골을 보면서 과거 자신의 일을 회상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몇십 년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는 상황인데 아마 소설에 나와 있진 않지만 공산주의로 전향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녀는 현재는 어른이지만 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버려진 유구를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도 이런 모습으로 어딘가에 묻혀 있겠다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땅은 아마도 2년간의 갈등이 사라진 평화로운 땅일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나와 오일병이 시체를 발견하고 그 유골을 동네 노인과 함께 잘 묻고 음복도 드리고 제사까지 지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오일병이 이야기를 해요. 이 시체는 남한군일까 북한군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노인이 이 죽은 시체를 가지고 남쪽 사람이니 북쪽 사람이니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휴머니즘으로 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인공이 나는 인연 간의 갈등, 즉 아버지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이해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따라서 주제는 뭐가 되겠어요? 인연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 밖에 없다. 사랑과 용서밖에 없다. 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용 한번 볼까요?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싼 유해가 이제 죽은 시체죠. 관은 없고 신문지로 쌌대요.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묶어주었다. 도톰하니 봉분을 만들고 떼장까지 입혀놓고 보니 엉성한 대로 형상은 갖춘 듯 했다. 노인은 이 시체를 수습해준 노인이에요. 술을 흙 위에 뿌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일병이 노파가 준 부거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셈이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 사회는 좌우 이념 대립이 팽배해져 갔는데 그런 무의미한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성 추구죠. 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소설 삼포 가는 길을 봅시다. 자,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은 주인공 새 인물이 등장하는데 새 인물이 우연히 만나요. 그래서 삼포 가는 길을 동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삼포는 주인공의 그 등장인물 세 사람 중에 한 명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고향을 찾아갔는데 사실은 그 고향, 이 삼포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산업화되었기 때문에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향 상실에 대한 비애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비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한번 본문 보도록 할게요. 낸드라나 관광 호텔을 여러 개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대.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이야.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 걸 산업화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했소? 허허 사람만 많아지니 변고지. 변고는 뭐예요? 나쁜 일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무슨 소리예요? 하늘의 이치를 잇고 사람이 많아지면 경제적 이익만 추구한다라는 비판이죠. 잘 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관 일이나 잡읍시다.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네요.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던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정 씨가 지금 삼포에 왔는데 이 삼포의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정 씨와 이 동행인은 다른 곳으로 일거리를 찾아 떠나는 장면이에요. 어느 결의 정 씨는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었다. 왜냐하면 영다리도 고향을 상실했거든요. 자, 기차는 눈밭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려갔다. 자, 문제 봅시다.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려 했으나 이미 산업화에 변해버린 시대 현실에 대한 아픔을 그린 산업화 소설임을 알 수 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설은 이문구의 작품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소설인데요. 먼저 지문 보고 이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 선생이네요. 오 선생의 집 문간방에 새를 들어온 권 씨는 일단 등장인물이 권 씨, 그 다음에 오 선생이 있습니다. 택지 개발이 시작될 때 내 집 마련을 위해 철거민 입주권을 샀다가 당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사람들과 시위를 일으킨 후 주동자로 몰려 감옥 생활을 한 적이 있다. 누가요? 권 씨가요. 자, 권 씨가 집을 마련하려고 입주권을 샀는데 당국의 불합리한 요구 때문에
사람들과 시위를 했는데 주동자로 몰려 감옥 생활까지 했대요. 얼마나 산업화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는 즉 권씨는 대학까지 다녔다는 자존심이 대단한 인물로 여러 켤레의 구두를 장만하여 구두 닦기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다. 구두가 바로 이 권씨의 자존심이었나 봐요.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제 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당국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시위에 참여했다가 주동자로 몰려 감옥 생활까지 하고 나온 이 상황이네요. 그러던 중 갑자기 권 씨가 나의 학교로 찾아와 출산하는 아내의 입원비를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나는 일단 거절했지만 마침내 돈을 주선하여 권 씨 모르게 뒤늦게 입원 수속을 해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권 씨는 산업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죠. 산업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을 하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나에게 돈을 빌리러 왔어요. 하지만 나는 거절했죠. 일단 거절했어요. 그러고 나서 돈을 마련해서 권씨 모르게 뒤늦게 입원 수속을 해주었대요. 문제 한번 봅시다. 권 씨는 우연히 집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 지금의 성남에 입주할 땅을 산 일로 도시 빈민 소요 사태의 주동자가 되어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안동권 씨 대학 나온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하여 자신의 신분적 정체성을 권 씨의 이야기니까 지식인으로 생각한 거죠. 두고자 하는 소시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누가요? 권 씨가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구두를 빛나게 닦고 다닌다. 이 17강 첫 번째 파일에서 소시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소시민은 첫 번째 경제적으로 극빈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은 아닌 거. 그러면 이 사람 권 씨는 지금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조차 없고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감옥에 갔다 오는 바람에 직장도 잃어서 현재 막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극빈한 계층이니까 소시민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자신은 소시민이고 싶어요. 권 씨는 왜? 자신은 자존심이 있거든요. 대학도 나왔고 안동권 씨라는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적 정체성을 지식인으로 두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소시민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왜? 굉장히 가난하지만 그런 티를 내고 싶지 않고 자신의 어떤 권위죠. 대학 나온 사람이라는 거, 안동권 씨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싶어 하고 자신은 이기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고자 하니까 역시 권 씨는 소시민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 결국 이 작가는 권 씨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산업화 과정에서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고 이 전과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비판함과 동시에 권 씨라는 인물이 결국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돈을 빌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가 아내 병원비를 내준 거를 몰라요. 그래서 권 씨는 결국은 나 자신의 주인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는데 자신이 도둑이라는 것을 나가 눈치챘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지키지 않은 거죠. 이런 면도 비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나오씨도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작가는 왜냐하면 나오씨도 소시민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씨는 권씨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자존심이 센 사람이 왔을 때 거절하거든요.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권 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도 갚을 길이 없다고 판단하여서 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돈을 주선한 이유는 돈을 마련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기가 맡아둔 이 월세방 보증금이 있으니까 이 보증금으로 제하면 되는구나 라는 얄팍한 생각 때문에 병원비를 내주었거든요. 따라서 이 소설에서는 이 사회적 현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 하나, 권 씨에 대한 비판, 또 나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계층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소설입니다. 25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객지는 1970년대 노동자의 현실과 노동쟁이는 뭐예요? 노동자의 투쟁이랍니다. 노동자의 투쟁을 말해요.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노동소설의 문을 연 작품으로 평가된다. 작가는 간척 공사장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사 측과 투쟁하는 과정을 짜임새 있는 구성과 사실적이고 긴박한 문체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아마 이거 해설이니까 보기일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층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리얼리즘적 형상화, 사실주의로 보여주면서 그런 것을 그려내는 소설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 소설도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소설도 사실주의 기법으로 시대를 고발하고자 하는 소설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를 봅시다. 26번 이 작품이 부당한 권력의 형성과 몰락 과정을 교실이라는 축소되고 집약된 공간을 통해 조명해 본 작품. 아까 읽어본 작품 뭐였어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해설이네요. 석대와 반 아이들을 통해서 절대 권력을 바탕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주체는 원래 처음에는 엄석대였죠. 확고한 지배체제를 만든 독재자는 엄석대로 형성화된 것이고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감히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피지배자들은 엄석대 반 아이들일 거예요. 의 모습을 우의적으로 돌려서 그려내고 있다. 절대 권력에 지닐 수밖에 없는 허구성 그리고 그 허구성의 형성 배경을 제시하면서 그를 통해 여기서 그는 절대 권력인 엄석대겠죠. 그를 통해 구축된 부당한 권력이 제도와 질서라는 미명 아래 군림한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죠. 절대 권력의 허구성. 그 다음에 그에 기생하는 사람들 혹은 그 권력의 허구성을 알지만 저항하지 못하는 우리 민중들의 모습을 비판한 소설이죠.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석대는 독재자를 상징하고 반 아이들은 하수인, 독재자를 돕는 사람들이죠. 을 상징한다. 결국 부당한 권력은 그들의 수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하수인들의 수능, 따르는 행동으로 독재자가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독재의 허구성 플러스 저항하지 않는 민중의 태도를 둘 다 비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문학 개념은
17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문학개념의 17강에서는 현대소설의 맵에 대해서 봤어요. 자, 현대소설의 소재는 무엇을 다루는지 본 거죠. 자, 세계와의 갈등. 세계와의 갈등은 주로 이제 개인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간의 갈등 역시 개인의 문제를 다룬 거고요. 나머지가 사회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사회와의 갈등을 시대순으로 봤어요. 일제강점기, 전쟁, 독재, 산업화 시대에 나올 수 있는 개념어랑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문학개념어 18강에서는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